여러분, 긍정 마인드와 행복 이제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는 14주차로 이번 긍정 마인드와 행복 강의는 기말고사만 빼면은 이제 요거까지 하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긍정 마인드와 행복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주차는 말씀드린 대로 보강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개의 영상이 영상의 삶에 대한 거예요. 네. 영상이란 말이 반복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상의 삶이 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24일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네, 제가 문제를 출제해서 아마 이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말고사 시험 감독을 하러 갈 거기 때문에 6월 24일에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부분이 초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상호 연계라는 부분, 그리고 긍정적 삶의 모습을 잘 살기 위해서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마음챙김과 웰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재고찰이라는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긍정심리학 1강 첫 번째 주 강의 때 긍정심리학이 왜 전통심리학이랑 다르게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 왜 긍정심리학이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행복과 건강은 사실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행복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평상시에는 더 행복해지길 원하고 나의 건강이 잘 유지되길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과 건강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저 불행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 요게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지는 않고 뭐 어디 크게 아픈 데는 없는 뭐 우리가 이렇게 말만 들어도 무서운 뭐 암이라던가 뭐 심근경색 뭐 이런 무서운 어떤 그런 질병이 없는 상태면 내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긍정심리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건 잠시만요.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건강은 그거보다 더 이상의 뭔가 불행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면 이건 어떤 거냐면 우울하지 않고 지겹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중차대한 도전거리나 실패에 직면하지 않고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과 다투고 있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크게 있지 않은 걸 그냥 우리는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0점의 삶이라는 거예요. 0점의 삶. 여기서 0은 숫자 0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0점의 삶에서는 뭐 불행하지도 않지만 기쁨이 느껴지지도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보다 부정적인 정서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영하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0점의 삶보다 긍정적인 게 더 많을 때는 영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의 삶에 대해서 0보다 높은 쪽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0점의 삶일 때는 삶의 흥미나 목표 즐거움에 있어서 잘못된 것도 없지만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그런 중립 상태이고요. 그럼 영하의 삶일 때는 어떠냐? 영하의 삶은
당연히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거의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이 영아의 삶에 대해서 그 연구랑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뭐 우울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는 건가? 사람들이 외상을 겪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영아의 삶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예요. 스트레스의 효과라던가 불행한 결혼이라던가 콩가루 집안이라던가 정신질환의 유전적인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죠. 이제 영상의 삶에 대해서 그럼 다시 보면 우리는 0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걸 긍정적인 걸 누리는 건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부정적인 상태가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 좀 우울한 것 같아. 나 무슨 성격장애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이 나올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상태는 정신이 건강한 상태. 이때를 다른 말로 융성한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일 때랑 정신건강 상태는 반대겠죠. 정신질환 상태는 높은 수준으로 정신질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지표들은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정신건강 상태는 정신질환 징후가 없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징후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두 단계가 더 있어요. 하나는 쇠약이라는 단계고요. 하나는 온전한 정신건강이라는 단계예요. 온전한 정신건강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요. 낮은 수준으로 정신질환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병원에 갔을 때 뭐 심각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울적한 감정이 지속된다거나 불안감이 좀 자꾸 올라온다거나 이러면은 이 빈도에 따라서 이게 낮으면 온전한 정신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정적인 건 쇠약 상태. 이때는 정신질환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온전한 정신건강보다는 더 많겠죠.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영하의 삶으로 볼 수도 있지만 0점의 삶이 요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완전히 영하의 삶이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2000년대 초반, 뭐 2003년, 2005년 이때 그 조사를 한 거라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통계랑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그 비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은 건 60% 정도는 온전한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쇠약이랑 정신건강은 비슷하게 한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6% 정도가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질환인 사람이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인데 우리 생각보다는 꽤 많은 편인 거죠. 네, 한 5% 정도면 거의 20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다행인 건 온전한 정신건강인 상태가 그래도 꽤 많다는 거. 하지만 온전한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신건강 융성 쪽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잘 알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느 지금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쇠약 단계가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이 정신질환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미 평가가 그렇게 나고 치료를 시작하고 이렇지만 이 쇠약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평가가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은 쇠약 상태가 사실은 되게 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쇠약에서 이 쇠약 상태에서 제대로 상담이나 치료가 잘 적용이 안 되면 이쪽으로 더 심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약 상태인 분들이 빨리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온전한 정신건강 정도 상태면 뭐 굳이 막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상담이나 치료를 안 받더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만약 필요하면은 뭐 상담이나 심리치료 받는 건 뭐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굳이 내가 안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는 우리가 긍정심리학에 대한 어떤 지식들 알고 있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융성의 단계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나는 앞으로 나의 정신건강을 융성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상호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목이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쁜 걸 없앤다고 그러면 영상의 삶이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마 느낌이 왔을 거예요. 나쁜 걸 없앤다고 영상의 삶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뭐랄까 만들어내야 영상의 삶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면서 얘기할게요. 인간의 탄력성, 우리 탄력성 배웠죠. 몇 주차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나서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거나 나아지거나 회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배웠었어요. 이런 탄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싹 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돼서 특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삶이 동요되거나 좌절을 겪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실패를 하거나 비탄, 되게 막 슬프고 힘든 그런 걸 겪지 않는 인간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20대 초기 때문에 아직 안 겪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운이 좋았던 사람인 거고, 만약에 40대, 50대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걸 하나도 안 겪었다? 그건 사실은 좀 자신이 회피하고 있는, 실제로 겪었는데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걸 겪었다고 해서 다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걸 겪었어도 충분히 지금 행복하게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경험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삶의 고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값진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탄력성이나 뭐 외상후 성장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좀 오랜만에 또 나왔죠. 네, 외상후 성장. 우리가 외상을 겪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후에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더 하게 되는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떨어뜨릴 수는 없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긍정적인 정서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유머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는 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 친구나 가족이 나에게 애정어린 지지를 보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미치는 효과를 없앨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되게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정서는 이거를 없애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쁜 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부정적인 걸 또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가진다는 거랑 거기다 플러스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 정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내가 만약에 엄마하고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애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식사권을 예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10점만 올라갔을까? 사실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게 상쇄된 게 아니라 0이 된 게 아니라 30점이나 올라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20이 됐죠. 이게 바로 영상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상쇄하는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고 웰빙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영상의 삶, 여기서 긍정적인 삶이라는 건 영상의 삶인데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의미에 대한 거고 하나는 수단에 대한 건데 뒤에 수단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고요. 의미는 영상의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는 즐거운 삶, 몰두하는 삶, 의미 충만한 삶 이렇게 세 가지예요. 뒤에서 하나씩 볼 거고요. 이 좋은 삶이라는 건 우리가 뭐 잠깐의 뭐 1,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생을 거쳐서 나의 어떤 발달이란 건 여러분이 뭐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발달을 얘기하는 건데 좋은 삶은 그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딱 고정된 모습이라던가 정체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숙과 변화의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좋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배워나가고 성장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영상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최적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바로 이 좋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려고 하는데 즐거운 삶, 몰두하는 삶, 의미 충만한 삶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영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내 하루의 일상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즐거운 삶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에 긍정적인 정서를 몇 번 느꼈지? 얼마나 오랫동안 느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한으로 느껴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긍정 정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면 그러니까 즐겁게 삶을 살면 삶의 조망이 확장이 돼요. 이 삶의 조망이 확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뭐 위기나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넓게 삶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웰빙 자원을 즐거운 삶을 살면서 구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즐거운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에 몰입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음미하는 거. 이럴 때도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혼자서 이마트에 장을 봤는데 감바스 만드는 감바스 아라이온가? 네, 그거 뭔지 알죠? 그 감바스 만드는 키트가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이 맥주집 가면 안주로 나오는데 그거랑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와인 그 두 가지를 사와서 집에서 그 요리를 해서 그 와인이랑 먹는데 진짜 그 음미하기의 느낌이었어요. 막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음미하기라고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몰두하는 삶인데 이거는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과 가족, 여가 이런 것처럼 내가 나라는 사람의 독특함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거나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영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의미 있음도 느끼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긍정적인 정서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율성, 개인적 유능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또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되게 몰두하면 당연히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를 하시는 게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영상의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다 한 명 한 명 다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없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하고 되게 다른 것 같고 나의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감정이 좀 이질적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유니크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크한 특성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거에 잘 맞게끔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나의 독특한 욕구와 관심사, 그리고 나의 재능, 이런 것들하고 잘 맞는 목표를 설정하셔야지 몰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충만한 삶인데요. 요 몰두하는 삶이랑 요거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사실 몰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두를 할 때 이 의미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하다고 느끼면 내가 뭔가 나보다 더 원대한 무언가에 연결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예시인데 뭔가 제가 아까도 와인 예시를 했는데 내가 저녁에 한 잔의 와인을 딱 마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 스스로 고생했어 하면서 피로회복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찬에서 낭만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에 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의미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 영성적인 거, 인간 덕목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 타인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과 축적된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거, 지역사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삶의 의미 있음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의미를 못 느끼는 삶은 어떠냐? 불행감을 아주 뿌리 깊게 느끼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삶을 즐겁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충분히 의미를 느끼면서 사셔야지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떤 요소들이 더 추가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걸 위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